자, 지금 시간이 2020년 5월 17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5월 달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예, 절반이 지나가서, 시간이 정말,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모바일 앱을 만들고 있는데요.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죠. 예,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코스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음, 시간 빨리 가는 거 좀 무서워요. 자, 음, 일단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거의 1년 365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방식을 이해를 해야, 어, 이제 프로그 차트도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시황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좀, 예, 들은 내용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겠습니다. 음, 예, 볼린저 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예, 투자 심리도가 있어요. 두 개는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하고 투자 심리도는 서로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각자 놉니다. 각자 놀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의 그래프만 보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하고 투자 심도가 같은 방향을 원할 때가 있고, 볼린저 밴드하고 투자 심리하고 서로 다른 방향을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경우의 수가 복잡해지는 거죠. 자, 볼린저 밴드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예? 이 그래프가 전부라고요. 예, 상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상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그다음에 하단선이 위를 보는 경우, 하단선이 아래를 보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죠. 예, 이거는 매도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매도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거는 매수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저도 몰라요. 9월 가서 고민하시죠? 9월 가서, 예, 1,000만 원을 채워 넣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는 9월에 가서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5월인데요. 예. 자,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자고요. 이 네 가지 다시 상단선이 내려가면 매도한다. 그죠? 상단선이 위를 보면 매도하지 않는다. 음,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한다.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매수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오른다 내린다는 아니에요. 자,
상단선이 위를 보면 오른다. 이게 아니라고요. 상단선이 아래를 보면 내린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단선이 위를 보면 오른다. 이게 아니고, 예, 하단선이 아래를 보면 내린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다, 내린다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행위의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행위에. 자, 상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도는 할 수 있지만 매수는 하지 말란 뜻이고요. 예, 상단선이 위를 보면 매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하단선이 위를 보면 매수해볼 만하다. 근데 하단선이 아래를 볼 때는 매수해볼 만한 가치도 없다예요. 자,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고, 네,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볼린저 밴드 개념처럼 간단하게 정의해 볼게요. 자, 고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도 있고,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수 있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자, 이 경우 이거는 매도가 없는 거고, 이거는 매도 있는 거고, 이거는 매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매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프, 볼뱅 그래프랑 투자 심도 그래프랑 딱 이 화면 하나로 싹 다 정리했죠. 이렇게 정리 끝내는 거예요. 예. 다음. 자, 투자 심리도가 상승할 때, 상승할 때는 봉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는 상승하려면 장대 양봉을 그려야 돼요. 오, 아래 꼬리 양봉. 예, 보통 이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승이 올라면 장대 양봉이나 아래 꼬리 양봉을 만들어야 파괴력이 생기지, 그렇게 못 그리면 별로 힘 없는 거예요. 반대로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떨어뜨리려면 장대 음봉이나 윗꼬리 양봉이 나와, 윗꼬리 양봉, 장대 음봉, 윗꼬리 음봉. 이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대의 케이스는. 그래서 시간이랑 봉이 거꾸로 갈 때는 굉장히 강한 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머릿속에 감안하시고 보세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면 주가도 무조건 상승한다.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면 주가도 무조건 하락한다가 아니라 투자 심리도가 하락할 때 상승하려면 봉이 저가로부터 굉장히 멀어져야 되는 봉이 나와야 되고요. 반대로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고 있는데 하락하려면 고가로부터 멀어지는 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크다. 예, 시간을 거슬러 가는 봉은 굉장히 크게 나와야 된다는 것만 감안하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월봉. 이제 기계적으로 가보자고요. 그냥 생각을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고 해석을 기계적으로 해보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를 잘 보시면 투자 심리도가 내리고 있어.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투자 심리도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 고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자 심리도 다 하락 중이에요. 이번 달은 상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상승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봉이 와야 돼요. 1번.
이거 장대 양봉이잖아요. 예, 이런 봉이 오면 오케이. 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도 똑같아요. 환경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이런 봉이 나와야 돼요. 1번 같은 봉이. 못 나오면 나가릴 거예요. 이제 파악되셨죠? 1번과 같은 봉이 이번 달에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돼야만 상승하는데 유리해요. 그 이유는 전봉의 저점이 웬만해서는 안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1구간에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는 거는 전봉의 저점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슈가 크기 때문에 예, 전봉 저점과 거리가 상당히 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가로부터 종가가 멀어져야 되는데 저가로부터 종가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냥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저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올라오는 방법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지금은 지금 9거래일이 지났고 앞으로 10거래일이 남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그쵸? 지금 저가로부터 멀지 않아요. 지금의 월봉은 저가로부터 전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봉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자,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9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예, 투자 심리도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9일 동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이제 앞에 설명했을 때처럼 그냥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 보자고요. 이렇게 상단선, 이렇게 하단선, 그죠? 하단선이 올라오면 매수, 상단선이 내려오면 매도. 예,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죠. A. 예. 그다음에 여기가 매수죠. B. 그러면 월봉에선 상단선을 맞고 떨어졌으니까 매도 자리는 온 거고, 예. 아직 하단선에 도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자리는 안 온 거예요. 월봉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월봉은 매수 자리는 안 왔어요. 매도 자리만 왔지. 그런데 시간으로 보면 이번 달은 아랫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양봉을 그려야만 좋은 구조잖아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랫꼬리를 그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장대 양봉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대 양봉은 올라가다 보면 A의 저기 상단선이 딱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봉에서 A까지만 올라간다 그러면 장대 양봉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랫꼬리가 기냐? 아랫꼬리도 안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월봉으로 보면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 이제 주봉으로 합니다. 자, 주봉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코스피 200. 어? 저거 안 깼어요? 저거 깼을 텐데? 깨졌는데? 아, 과거로 돼 있구나. 자, 미래로 갑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투자 심리도가 오를 때 하락, 투자 심리도가 내릴 때 상승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투자 심리도가 오를 때는 하락을 찾아내려면 그냥 음봉을 찾아야 돼요. 음봉. 자, 1번. 이것도 음봉이잖아요. 2번. 이것도 음봉이고. 그러니까 음봉을 먼저 찾는 거죠. 음봉을 먼저 찾아야 돼. 왜냐면 스스로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예. 그래서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주봉에서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번은 현재 상승 추세를 거의 벗어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의 상태를 보면 여기가 1번, 여기가 A, 여기가 B, C. 이게 뭐냐? 하락 추세선이죠.
그러니까 주봉은 이제 하락 추세를 딱 레디해 놓은 거예요. 예, 위를 딱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선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위치가 높아. 밑으로 이렇게 안으로 파고든 게 아니라요. 이렇게 위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오르는 건 막을 생각인 거예요. 지금의 구조로 보면 주봉도 월봉도 지난달 고가를 넘는 건 막아보려는 생각은 일단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차트의 모양새만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지지가 문제인데 여기 지지가 요거 하나 남았어요. 하나. D. 예, 지지 하나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파괴됐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음, 이번 주에 아니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를 깨면 주봉에 만들어진 지지는 다 파괴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그거예요. 이번 주 저가. 예,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예,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건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느냐, 지난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월봉 저항으로 가겠죠. 주봉 지지가 있으니까. D가 주봉 지지니까 주봉 지지를 닫고 다시 쭉 올라가서 어디로 가겠어요? 월봉 저항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갈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번 주 저가를 깨고 이번 주 저가를 깨고 나면 이제 주봉은 아래가 열린다고요. 아래가 열리면 그 다음에 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월봉 지지. 월봉 지지 얼마예요? 237.54인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상태에서는 D의 위치에서 버티면 어, 월봉 저항 한번 다시 가는 거고요. 이번 주 저가를 무너뜨리면 이제 237대까지는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9일이 지났어요. 9일. 앞으로 10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게 뭐냐면 음봉이 나도 돌아올 시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려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37.58인가 53인가 그 자리를 만약에 화요일 날 갔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8거래일이 남는 거잖아요. 이번 달이 끝날 때까지. 그러면 이게 완전한 하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왜?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 것도 굉장히 응? 천천히 그렇게 내려가서 다음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 정도 됐는데 237.58인가 거기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남은 5거래일 동안 상승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 불리한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을 계산하셔야 돼요. 월봉의 저항에 도달하는 시간, 월봉의 지지에 도달하는 시간, 그리고 되돌림. 되돌림을 항상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릴 시간이 없으면 실패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주봉도 이번 주에 보면 수요일 날 올라왔단 말이에요. 수요일 날 확 올라왔어요. 근데 목요일 날 내리고 금요일 날 복구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요일 날 저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목, 금 통해서 양봉을 만드는 데는 실패를 한 거예요. 예. 그게 주봉으로 보면 음봉을 만들었고 그렇게 음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선들이 만들어져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인과관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매수하고 싶다. 그럼 D예요. D. D. D 아래에서 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저가가 손절이 돼요. 그러니까 매수하실 분은 D와 이번 주 저가 사이에서 공략을 하시면 되고 매도를 해야겠다. 그럼 이제 A부터 매도할 수 있죠. 어,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완전히 음봉으로 끝낼 줄 알았는데 핸들링이 거의 마법사 수준이죠. 예. 주식만 팔고 선물은 안 팔기 때문에 예, 선물을 파는 날은 빠지고 선물을 팔지 않으면 예, 또 고스란히 또
감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추이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2주. 상승 시간대가 2주 정도 남았고요. 그 후로 6주 정도가 하락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이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거래량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죠. 이걸 이제 설명을 계속 드렸는데, 거의 5주? 예, 5주 동안의 거래량 투자 심리도의 형태는 완벽하게 다 맞췄던 것 같아요. 지금 오류가 난 건, 이번 주에 음봉의 크기. 예, 이번 주에 음봉의 크기만 사실 오류가 났고, 5주 동안 분석한 건 거의 그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어요.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제 기억에 금요일 날 종가가 끝났을 때 코스피 200 거래량은 줄었었거든요.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금요일 날 거래량이 줄었던 것 같은데, 장마감을 볼게요. 이래서 기록이 중요해요. 코스피 200 장마감이 끝났을 때, 어, 일본 거래량이 줄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예, 맞아요. 코스피 200 거래량이 줄었었는데, 일본 볼게요. 예, 늘었어요. 그러니까 6시 기준으로는 맞나? 어? 아닌가? 잘못 알고 있었나? 잠깐만요. 136.54%.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저때도 거래량이 는 것처럼 나왔네?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자, 거래량이 금요일에도 늘었네요. 예, 금요일에도 늘어서 지금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꽤 높은 데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늘면 안 좋죠. 일봉은 최저가 모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끝난 거라서 만약에 오늘 금요일 날 저가 252.02가 무너지면 매수 못할 것 같아요. 252.02. 예, 252.02가 무너지면 일단 매수 못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월요일은 박스예요, 박스. 박스라서 사실 큰 의미가 없죠. 예, 월요일은 지금 다우가 거의 보합으로 끝났고 야선의 미니 선물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박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일봉은 박스권을 가지고 있고 예, 주봉은 위로 올라가면 저항이 있죠. 역시 주봉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호재를 받으면 월봉 저항으로 다시 갈 거고 악재를 받으면 음, 이번 주 저가를 깨겠죠. 근데 월봉은 호재를 받아도 월봉 저항까지 다시 가면 눌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위로 갈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만약에 악재가 뜨면 지금 월봉 저항이 아니라 월봉 지지는 아직 닿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저가가 깨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예, 접근하셔야 돼요. 적어도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신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 홀딩은 지지가 있으니까 해볼 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정말로
조심스러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5주 동안 움직인 건 거의 없고요. 주식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수를 묶어놨어요. 수평으로.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예, 이렇게 딱 수평으로 딱 5주 동안 전혀 움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만 딱 묶어놓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겠다 계속 받쳐놓고 위에서 현물을 막 미친 듯이 팔았어요. 계속 팔고 있고요. 지금까지 관찰해 본 기억으로 현물 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외국인이 현물 매도를 하는데 증시가 폭등했던 적은 제 기억에 거의 없어요. 예. 2013년도인가?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펀드 중에 뱅가드 펀드가 있어요. 뱅가드 펀드. 그 뱅가드 펀드가 자기네들 펀드를 재세팅한다고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예. 그 삼성전자 팔았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렇게 주식을 내다 팔면 국내장이 그렇게 안 좋아져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 판 돈에 비하면 뭐 거의 어마무시한 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개인이 12월 26일 이후로 매수한 돈이 27조 원이 넘어요. 외국인은 20조 원 넘게 팔았죠. 지금 상태에서 한 그 정도는 판 것 같은데요. 그 절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이. 결국에는 밑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았는데, 만약에 지수를 올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지수를 올리면 본인들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자기네들 현물을 담아야 되는데, 현물을 담으면 비싸게 담게 될 거잖아요. 그럼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사실 남겨진 미스테리는 그거예요. 자, 차트상으로 이게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건 사실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올리면 누가 돈 벌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차트를 끌어올려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누군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게 외국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외국인은 올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기관이 올리거나 연기금이 올리거나 개인이 올릴 이유는 있지만, 외국인이 올려야 될 이유는 파생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다 악재 뜨면요. 외국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계속 팔았기 때문에. 예? 외국인은 이미 필요한 돈은 다 갖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악재가 뜬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네들 올리는데 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선물만 들어갔지. 그러면 선물만 매도 치면 돼요. 더 많이. 더 많이 매도 치면 현물은 현물대로 팔아먹고 선물은 선물대로 이익을 낼 수가 있어요. 어, 지금까지 제가 관찰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저항과 지지가 만들어지잖아요, 보통. 그럼 이제 저항일 때, 저항을 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현물 매도가 필요해요. 거의 한 80% 이상. 개인이 현물 매도해야 돼요. 근데 저항에서 현물 매수를 했다. 그럼 못 올라요. 그래서 그 저번에 볼 때 어떻게 하냐면, 월봉 저항에 딱 도달하잖아요. 딱 도달한 날만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요. 그래야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날만 개인이 막 미친 듯이 매도하면서 그 위에 딱 버텨요.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떡하냐? 외국인이 팔아요. 그럼 쭉 빠져요. 그래서 저항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항에 도달하는 시점에서 개인이 매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엔 거기가 한계란 말이에요.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럼 지금 상태에서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 친다면 한계는 260선이에요. 260을 넘어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힘들겠죠. 그럼 지금이 254 정도인데 여기서 6포, 6포면 한 2점 몇 프로 정도 위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밑으로는요. 밑으로는 237까지 열려 있으니까 한 20포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럼 위로 6포, 아래로 20포인데 6포를 먹자고 20포를 물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악재가 뜨면 안 된다고 했죠. 예, 이제 악재 뜨면 안 돼요. 왜냐면 주봉이 상승 시간을 거의 다 썼어요. 그때 예, 196 찍고 막 폭등할 때부터 지금까지 8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주가 지났어요. 이번 다음 주면 9주예요. 보통 10주를 쓴단 말이에요. 상승 사이클을 한번 타면 대략 10주예요. 10주. 10주면 2.5개월. 예. 이게 주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봉. 그러니까 월봉에서 이렇게 막 폭락이 와도요. 주봉이 바닥을 딱 집으면 주봉 때문에 한 2달 정도는 안 빠지고 버티다가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주봉 힘이 다 소진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돼요. 요 반대 모습이 언제 있냐면 리먼 브라더스 터지고 나서 2009년도 7, 8월인가? 그때 가보면 2달간 십자봉을 그린 적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주봉이 꼭지까지 올라가서 예, 조종시킨 거예요. 2달 정도. 예,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봉은 거의 8주까지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에너지가 거의 고갈됐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하락하면 주봉이 끝나는 거예요. 주봉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각에서 일봉은 바닥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봉은 꼭지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봉이 꼭지에 있는데 무너진다. 그러면 2달을 오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2달도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2달 떨어지면요. 끔찍하겠죠. 예. 머릿속에 그런 걸 감안하시고 봐야 돼요. 예. 자, 이거 계속 올라가. 그런 건 없어요.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적게 오르고 많이 떨어지느냐, 많이 오르고 적게 떨어지느냐, 그 차이만 존재하는 거죠. 지금은 한 달 동안에 많이 떨어지고, 예, 2달 동안에 적게 올랐어요. 바닥에서 보면 지금이 꽤 올라온 것 같지만, 고점에서 보면 반 정도 회복된 거예요, 반. 이번 주 저가 무너지면 안 된다. 다음으로 악재가 뜨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어, 지금 검색? 예, 검색하는 예, 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개발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수준이 낮죠. 왜냐하면 별도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아니라 수식만 짜는 거예요. 수식만. 그래서 그, 그 프로그램 중에 예스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스트레이더. 예스트레이더를 쓰는 증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트레이더가 증권사라기보다는 예스트레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증권사가 있는 거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이제 이런 옛날에 리딩투자증권도 예스트레이더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예스트레이더 안에 공식을 짤 수 있는 랭귀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는데 키움도 사실 수직 편집기가 있거든요. 하나 금융투자, 그 다음에 옛날에 대우, 그 다음에 키움 이렇게 이런 증권사들이 수식 편집기를 줘요. 그래서 본인들이 사실 이렇게 막 수식을 막 짜가지고 차트도 만들 수 있고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웅문은 차트는 만들 수 있는데 검색은 못해요. 그러니까 검색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것만 검색이 되고 개인이 짜는 검색은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예스트레이더는 개인이 검색 수식을 짤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검색 수식을 짜서 넣으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종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음, 현재 예스트레이더로 만들고 있어요. 예스트레이더로 이제 기본적인 틀은 짰고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차트, 이 차트에서 하단선이 좋은 거 있죠. 예, 그 종목만
찾아내도록 수식을 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희가 그 200개 막 확인해 가면서 어, 찾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버튼만 딱 누르면 그냥 리스트가 쭉 불러오도록 예,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종목이 1000개가 넘다 보니까 1000개가 뭐예요? 코스닥까지 다 한 번에 검색이 되다 보니 종목이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지금 가중치 공식을 다시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거, 예,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것들만 뽑아줘 라고 공식을 짜야 돼서 지금 오늘 아침부터 테스트한 다음에 가중치 공식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개발자분한테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 또 이제 테스트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면 검색식은 다 개발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버튼만 클릭 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검색식을 개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검색식이 사실 띵글을 사용해야지만 의미가 있잖아요. 띵글을 쓰시지 않으면 이 검색식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어느 가격대에 와야만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툴로 보면 사실은 이 검색식을 사용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검색식을 다른 분이 쓰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는 거죠. 그렇게 줘도 못 쓸 거니까. 그래서 일단 홍보 입장에서 보면 어, 전부 다 쓰는 게 좋죠. 네, 전부 다 쓰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이걸 쓰시는 분들은 띵글을 쓰시는 분들이어야 하니까 일단 띵글을 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일단 배포를 하자예요. 예. 그래서 배포가 됐는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제 입장에서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단지 드리기만 하는 거죠. 예. 단지 저는 드리는 거고 드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신 분이 다른 분한테 주시든 예. 그건 예. 제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단지 이렇게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신 분에게 배포만 하겠다죠. 어, 일단 띵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 드리고요. 띵글을 쓰시는 분들은 다 드리고 이게 저기가 아니어도 돼요. 그 키움 주식용 띵글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그냥 다 배포 대상이에요. 예, 원하시면 드릴 거고. 근데 띵글이 없으면서도 이제 저희랑 관련이 있는 분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탐험대라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원하시면 예,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써보세요. 자, 해외 주식은 안 돼요. 네, 해외 주식은 안 됩니다. 비트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공식 자체가 예스 트레이더에서 돌아간다니까요. 예스 트레이더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 예스 트레이더 안에 들어있는 종목만 예, 필터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저희는 그냥 공식만 짜는 거고요. 예, 제공 주식 목록을 제공해 주는 건 예스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예스트레이더가 국내 주식만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주식밖에 안 돼요. 당연히 비트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예, DB의 문제인 거예요. DB. 걔네들이 DB를 줘야 그 DB에 커넥션을 해가 필터링을 하는데 이 DB에 접속 권한이 없으면 예, 아무리 공식을 짜도 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싶다. 그러면 하이투자증권 제가 적어드릴게요. 하이투자증권. 네, 여기 계좌를 가지고 계시면 돼요. 돈은 필요 없고 네, 계좌가 있으시면 돼요. 계좌 터놓으시면 돼요. 빠르면 다다음 주 초 배포할 수 있어요. 배포는 정달님 얘기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정말로 커졌어. 이건 희망사항이지만 정말로 커지면 저희가 그 코스콤 DB를 직접 붙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저희가 서버를 저희가 구축하면 되거든요. 서버를 구축해 놓으면 서버 안에서 저희가 다 돌리면 돼요. 공식이건 뭐건 싹 다 돌릴 수 있어요. 근데 서버 방식으로 구축을 한다고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겠죠. NH투자증권도 되는 것 같아요. 개발자분은 NH투자증권, 저는 하이투자증권. NH투자증권에 그 뭐죠? 음, NH투자증권에 예스트레이더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검색을 못하는 건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려면 고객이 많아야 돼요. 예, 고객군이 엄청 많아야죠. 그래서 고객이 너무 많으면 어차피 거기서 매출이 일어날 거잖아요. 예, 그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지면 이제 서버 방식으로도 바꾸고, 예, 전체를 다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겠죠.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자금력이 안 되니까. 그렇게 만들었다가 고객이 안 모이면 예, 회사 접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저희 체력을 갖고 가야죠. 저희 체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체력에 맞게 일단 움직이고요. 제일 좋은 건 이제 가능성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정말 유의미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매출하고 그다음에 사업성을 가지고 어쨌든 뭐 펀딩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자금을 만들어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버 방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금이 있으면.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서요. 예, 그래서 신중하게 일단 다 별도 별도예요. 그 검색 별도, 그 다음에 PC 별도, 모바일 별도. 예, 다 다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지금 비트코인 아니 암호화폐 쪽은 어차피 업비트랑 딱 물려서 돌아가는데 지금 키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을 지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PC는 키움 걸 쓰고 이제 모바일은 또 다른 증권사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입장은 계속 그렇게 해서 가능성을 증명한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매출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내면 어쨌든 사업성이 증명이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자금을 유치를 해서 예, 모바일든 PC든 전부 다 서버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가야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태의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정말 빠르겠죠. 서버로 만들어 놓으면 죽을 일도 없어요. 데이터가 다 서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앱에서 이게 죽는다든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죠. 아직은 회사가 그 정도 체력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검색기를 다다음 주 정도 목표로 일단 진행을 하면서 완료가 되면 배포를 할 거고요. 배포를 하고 나면 서로 써보자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보는 거죠. 예,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종목 중 어떤 게 좋은 건지 예, 그런 걸 설명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 여기선 이거 고민해 봐야 되고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만 딱딱딱딱 집어서 보면 어, 아마 종목 찾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 게 유용해지면 차트를 써야 되는 이유가 생길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을 관찰하는 용도로 이 툴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랑은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실제로 발굴을 한 다음에 이거를 써야 되니까. 근데 바꿔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종목을 먼저 찾아와. 예, 좋은 종목을 먼저 쫙 긁어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딱 찾아놓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런 종목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검색 기능 중에 뭐가 있냐면요. 어,
시초가 상태에서 검색하는 것도 있고 아예 지지 아래에 주가가 내려갔을 때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지가 좋은 종목 중에 현재 주가가 지지 아래에 있는 걸 찾아줘 라고 해도 찾아줘요. 이건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을 찾는 거죠. 처음에 검색할 때는 시작할 때는 거래하기 좋은 종목을 찾아주고 예, 두 번째는 실제로 거래할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을 찾아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온 종목들을 쫙 필터링 하신 다음에 타이밍을 이제 맞춰 보시는 거죠. 정말 살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 가격이 왔을 때 별로여서 포기할 건지 그건 그때그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검색으로는 두 개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스트레이더로 두 가지 다 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할 거고요. 악재가 뜨면 안 된다고 꼭 말씀드렸어요. 악재. 지금 상태에서 뜨는 악재는 매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하시고 보세요. 주말에 뜬 악재는 뭐 화웨이 건이죠. 그 화웨이 건 때문에 뭔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IT 쪽에 일부 있겠죠. 만약에 실제로 타격을 받게 돼서 내리면 아싸 이러고 들어가시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감안하세요. 암호화폐. 자, 비트 먼저 보겠습니다. 지지는 여기 800만 원대고 지금 저항 만들어진 게 1171만 원? 비트의 저항이 1171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거의 그 가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살 수는 없겠죠. 근데 저항이 강한 건 아니라서 예, 홀딩 할 건지 말 건지는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신규 매수할 자리는 없다. 주봉. 주봉은 저항 위에 올라타 있어요, 지금. 예, 그리고 매수 자리는 요 밑에 지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으로는, 아니, 주봉상으로는 매수 자리는 지났고, 저항 위에 올라가 있는 거니까 팔든지 버티든지. 다음 주를 볼게요. 다음 주를 보면 지금 가격에서 지지가 어디까지 올라오느냐? 여기 1140만 원 정도요? 1140만 원 정도까지 올라오니까 만약에 사고 싶다 그러면 다음 주에 1140만 원 밑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일봉. 일봉은 그냥 아리까리 해요. 그러면 지금의 주력봉은 주봉이니까 주봉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월봉은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지지로도 안 가고 저항으로도 안 가고 일단 저항 비스무리하게 맞고 떨어졌는데 아직 지지는 안 찍었어요. 그래서 월봉으로는 거래할 이유가 별로 없고요. 주봉은 저항은 없고 지지는 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플의 가격은 추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예, 볼린저 밴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저항은 없기 때문에 이걸 꼭 팔아야 된다라는 건 없지만 예, 매수 가격으로는 지금 적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주로 보면 예, 이제 저항은 내려오고 지지는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낀 상황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가가 다음 주에 손절선입니다. 예, 그래서 사시고 싶으면 다음 주에 조정 올 때 사시되 예, 이번 주 저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점만 감안하시고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봉은 껴 있어요. 예, 지지 저항 사이에 껴 있어서 일봉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10시간, 11시간 정도 가까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11시간 정도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양봉으로 가야 예, 주봉의 상태가 좀 더 좋아질 거고요. 양봉이 좀 더 크게 나야 돼요. 만약에
주저앉아서 음봉으로 내려가면 안 좋겠죠. 저항이 더 내려오니까. 주봉이 양봉이 나면 다음 주에 조정할 때 한번 매수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고요. 주봉이 음봉이 나면 그냥 거래를 포기하는 게 답일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월봉은 저항도 안 찍었고 지지는 약한 거 찍었어요. 중간에 있으니까 지금은 거래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고요. 주봉은 무너졌어요. 사실 무너졌는데 저항이 발달하지 않았고 여기 보면 이제 P4지지라고 거기서 이렇게 딱 찍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 어디 찍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 외에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지금은 홀딩 할 건지 말 건지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가 되면 이것도 애매하네요. 다음 주 형태가. 그래서 이번 주 시가 정도가 사실은 이제 매수해야 될 구조인 거죠. 바로 위에 저항이 있어서 이거는 뭐 좋다고 해야 되나 나쁘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올라가려는 의지는 조금 더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봉은 저항 위에 올라탔죠. 지지는 밑에 있어요. 23만 8,800원 정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저항이 올라타 있는 상태니까 홀딩 할지 말지만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월봉을 보면 어쨌든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월봉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지의 값이 멀리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다 주봉에서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주봉만 따라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봉만. 그래서 이번 주의 저가가 손절선이고 어디서 매수하시든 상관없어요. 이번 주의 저가가 손절선이다. 리플, 이더리움도 그렇고 예, 리플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예, 주봉을 중심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리플을 산 거는 290원대잖아요. 예, 아직도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도 안 왔어요. 제가 그때 포기하고 난 뒤에 아직도 그 가격까지 못 왔어요. 그냥 깨끗하게 포기했죠. 제가 판 주가 여긴 것 같은데 예, 2주에 팔았던 것 같아요. 2월 3일 주봉 여기에 팔았는데 지금 뭐 그 봉의 저가 수준까지는 온 것 같고 고가 수준까지도 못 왔어요. 반대로 그래도 비트코인은 많이 감았어요. 비트코인은 거의 지난 고점까지 왔죠. 역시 알트는 회복력이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때 리플 거래해보고 정말 힘이 없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고요. 음, 주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도 그렇고 대부분 이 주봉에서 상승이 온 거라 조금 불안해요. 원래는 월봉에서 와야 되거든요. 큰 힘은 월봉에서 와야 이게 쭉쭉쭉쭉 밀고 가는데 지금은 힘을 받고 올라온 게 이 주봉에서만 힘을 받고 올라와서 이 주봉의 힘이 소진되면 그 다음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봉에서 음봉이 뜨는 상황이 오면 조금씩 이제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게 상승 추세선이 끝난 뒤에 음봉이 나오는 건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암호화폐 쪽도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ETF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라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검색식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증권사,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두 개 모두 가능할 거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좌를 미리 터 놓으시고요. 모바일 앱은 한국투자증권의 API를 쓰기 때문에 증권사를 한 달에 두 개만 트실 수 있어요. 두 개. 법적으로 한 달에 여러분들이 계좌를 트실 수 있는 증권사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래서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을 전부 다 트시면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달에는 계좌 개설 못 하세요. 그러니까 NH투자증권과 하나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중에 하나를 하시고, 예, 모바일 앱을 쓰실 분들은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해 놓으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이 어느 정도 테스트가 완료돼서 좀 안정화가 되면, 예, 그때 계좌 개설 문제나 그다음에 계좌를 어떻게 유지하셔야 되는지 등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계좌에다가 10,000원을 넣어놓고 동전주를 몇 개 사놓으면,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좌를 안 쓰면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또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간간히 이제 계좌를 써주셔야 되는데, 뭐 한국투자증권으로 꼭 거래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거래 기록만 남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00원짜리, 600원짜리, 300원짜리 주식들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러시면 기록이 남아서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가이드들도, 예, 전부 정리해서, 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